네, 계속해서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소비 동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인데요. 오늘 IBK 투자증권 남성현 연구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남연구원은 이제 유통을 중심으로 해서 내수 관련 산업을 두루두루 살펴보시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코로나 이후에 요즘 소비 트렌드 큰 키워드라고 할까요? 뭐 보통 흔히 양극화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양극화라는 표현도 쓰긴 하는데 거의 단극화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정규분포 확률 쪽에서 보면 팩트일 완전 양극단에 예. 있는 소비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보시면 전체적인 추세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형의 상품을 구매하는 비중보다는 무형의 가치 소비를 조금 소비하는 구조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유통업체들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무형의 제품을 판매하는 채널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유형의 제품군에 대한 판매량 자체는 떨어지면서 유통업체 실적은 조금 둔화가 되고 있고 오히려 무형의 가치 소비를 하고 있는 채널들 뭐 여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채널들에 대한 노출도라든지 트래픽 자체는 조금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양극화라고 하면 고가 소비와 저가 소비가 나누어져서 발생한다라고 예.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한 단계 더 조금 나아간 소비가 요즘 발생하지 않나. 그러면 중저가 쪽 시장에서도 이게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세요? 뭐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보다는 그 관련된 비중 자체가 좀 축소되는 거고 어차피 저희 가처분 소득 자체가 지금 금리 인상이라든지 재반 여건 매크로 환경이 안 좋으면서 그렇죠.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럼 소비 지출 구성 항목이 우리가 유형의 상품을 구매하느냐 아니면 무형의 상품에 소비하는 게 더 큰 것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무형의 상품을 소비하는 구조 자체가 더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뭐 아시겠지만 경기가 둔화가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 이전에도 해외여행객 수 자체는 상당히 2,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예. 사실은 그거는 어찌 보면은 아주 길게 보면 삶의 생활에 있어서 나의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걸 풀 수는 있는데 어찌 보면은 뭐 계속해서 생활하는 과정에서는 일시적으로 그냥 소모하는 예, 무형의 소비거든요. 그렇죠. 그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그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유하는 것보다 물건, 유형의 물건을 소유하는 것보다 경험, 네. 그거에 대한 비중을 높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지금이 딱 그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가요? 연구원님이 1월 쓰신 리포트를 보니까 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보니까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마이너스 0.5%. 네. 반면에 온라인은 9.1%. 온라인은 여전히 호조라고 봐야 되나요? 그 온라인 쪽은 여전히 호조긴 한데 사실은 온라인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탑다운 방식으로 놓고 보면 전체 소매 시장의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현상 자체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온라인이 지금 조금 더 좋은 이유는 이 서비스 기타 항목이라는 품목군의 성장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서비스 기타 품목군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저희 형성이 돼 있는데 하나가 여행, 하나가 배달 서비스, 하나가 이제 이티켓팅이라고 해서 뭐 선물하기라든지 예. 콘서트 이런 보는 품목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온라인에서도 유형의 상품의 성장률이 역성장하는 품목 자체는 조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1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휴 특수성 자체가 일정 부분 반영이 되면서 오프라인이 조금 더 안 좋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연휴를 앞서면 한 달 전 이상에서부터 이제 선물 세트 수요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요래 1월 같은 경우에 이제 설날이 1월 달에 이제 배치되다 보니까 12월부터 이런 온라인 선물 세트 수요 자체가 일정 부분 발생을 했고요. 이런 부분이 1월 달에 미발생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채널에 이제 선물 세트 수요가 감소하면서 매출 성장률이 일부 둔화됐고 네. 지난해 다르게 이제 그 설날에는 영업을 안 하는 매장 자체도 그렇죠. 일부 있다 보니까 이 영업일세 차이에서 조금 빠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온라인이 조금 올라간 건 특이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연휴가 끼면 온라인은 배송 가능 일수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배송 안 하죠. 예. 그러면은 사실은 인도 시점 자체의 차이에 따라서 결국 거래 대금 자체가 일정 부분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서비스 기타 쪽의 성장률이 거의 20% 이상 고성장하면서 결국 이쪽 시장이 이제 시장 성장률을 좀 이끄는 주요 원인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2월에 오프라인 채널 쪽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영업일수도 많고 그래서 그런가 회복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셨어요. 예, 그 작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2만 명으로 시작됐는 게 거의 1월 말입니다. 예, 그래서 20만 명까지 연말까지 그 2월 말까지 올라갔고 엄청 늘어났죠. 예, 그때 아주. 지금은 이제 다들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는데 예. 그때는 자가격리 기간이 15일. 예, 동거 가족도 했기 때문에 실제로 트래픽이 상당 부분 급감했던 요소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효과도 일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설날 자체가 작년에는 2월 1일
그 주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1월 달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뭐 전체 영업일수 효과 자체도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오프라인 업체들의 좀 실적 자체가 공시된 회사들을 놓고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휴일 영업일수가 조금 줄어들면서 매출액 자체가 조금 안 나오는 병이 나타나고 있고 다른 채널 같은 경우는 회복되는 국면에 있긴 하지만 조금 회사별로 기저효과가 좀 다르면 조금 약간의 올라가는 회사, 줄어드는 회사가 좀 차별적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이건 뭐 부수적인 질문인데 사실 보면은 요즘 MZ 세대들이 많이 찾는 데들을 보면 뭐 더현대,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라든지 그 스타필드라든지 이렇게 그냥 뭐 사는 것만이 아니고 가서 놀면서 즐기는 거 이걸 중시하는 것 같아요. 이런 영향은 어떻습니까? 그 경험적 가치를 중시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백화점 채널 내에서의 상품군의 구색 자체도 과거와 다르게 이제 식음료품 매출 비중이 코로나 이전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뭐 워낙에 명품이라든지 이런 제품군에 대한 판매량 자체가 올라갔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의류 매출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과거의 전통적인 백화점 매출 실적의 비중으로 올라갔는데 네. 이 코로나 이전 시대의 구조를 딱 놓고 보면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험적 가치를 중요시해서 방문해서 내가 노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특정 물품을 산다기보다는 거기서 경험적 소비를 할 수 있는 뭐 스타필드에서는 찜질방을 간다든지 예. 이제 뭐 수영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소비하는 이런 쪽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요즘 명품 매출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난해에 너무 높았던 기저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확실히 이제 금리 자체가 올라가면서 가처분 소득 자체가 떨어지니까 상위 계층의 소비 여력도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1월 달에 명품 주요 백화점에서 보시면 마이너스 7.2% 정도 마이너스였어요? 역신장을 했고요. 물론 1월 달에는 설날 연휴 효과가 있으니까 명절 전에 명품을 구매하는 소비 자체는 좀 줄어들었을 거라고 보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명품이 2016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1월 달에 소비 자체가 마이너스 됐다라는 게 단순 기저만으로도 꺾였냐 라는 부분에선 한 단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이제 유통주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썩 뭐 밝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토픽을 꼽아 주신다면요. 저는 그래도 편의점 업체들의 실적 자체가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일본에 대비해서 1, 2인 가구 수가 증가하는 속도가 우리나라가 훨씬 더 빠릅니다. 지금. 예. 1, 2인 가구 수가 증가하다 보면 사실은 혼자 살기 시작을 하면은 뭐 직접 조리해서 먹는 문화 자체는 일정 부분 조금 사라지고 이제 집에서 해 먹더라도 저희가 즉석 조리 식품 밀키트라고 밀키트나 HMR 제품군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쪽 관련된 수요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가공식품 관련된 매출 비중 자체, 특히 프레시푸드 매출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편의점 쪽에서의 이제 이익 기여도를 높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 자체가 침체가 되기 시작하고 퇴직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 결국 편의점은 가맹본부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창업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창업 수요 자체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을 하면서 각사들의 출점 속도 자체가 2018년 하반기 이후부터 상당히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출점을 하면 편의점 업체들은 상품을 공급하고 판매 채널에서의 마진을 먹기 때문에 외형은 커질 수밖에 없죠. 외형도 커지고 사실은 편의점 업체 입장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시장 규모 파이 자체가 수요가 있고 이게 공급이 받쳐주냐에 따라 가지고 이익이 결정되는 부분이라서 아직까지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도 신규 점포 출점 성장률만 놓고 보더라도 각사가 한 5% 이상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기존 점포가 얼마 성장하는지 여부가 달려 있지만 뭐 성장률이 둔화가 되는 거지 성장을 안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장률 둔화도 크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점포수 순증 800개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데 이것도 보수적인 수치라고요?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가이던스를 제시한 숫자인 거고요. 저는 이제 800개 이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언급을 했지만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퇴직 인구가 올해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퇴직 인구가 증가했을 때 이분들이 치킨집을 차릴지 자영업을 하실지 아니면 재취업을 할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이 편의점이라고 하는 채널이 점포를 출점할 때 비용이 별로 크게 안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부 임차 방식이라고 해서 본사에서 상당 부분 비용을 대주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근로 환경을 구축할 수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 점포 출점이 많이 늘어날 거다. 그러면 회사에서 제시하는 숫자보다도 더욱더 빨라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전체 편의점 본부 입장에서야 득이 되는데 개별 편의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의 데이터 지표를 보면
이제 저희가 기존 점포 성장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1년 이상 점포가 얼마나 매출이 증가했느냐. 예. 그러니까 뭐 저희가 말로는 월급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그런데 작년에 이게 플러스였습니다. 예. 점포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예. 그만큼 수요가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편의점에서 가공식품 매출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전체 저희가 먹는 식사, 그러면 이걸 저희가 크게 외식과 내식으로 나누거든요. 그 내식 안에서는 이제 즉석조리 내식, 그다음에 이제 가공식품 내식, 그러니까 조리 내식과 이제 즉석 소비 내식을 나눌 수 있는데 요 숫자가 빠르게 올라간다는 거는 특히 편의점 채널 쪽에서 소비량이 많아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편의점 시장이 과거에 침투하지 못했던 먹는 시장 이런 부분이 그 식사 대용 시장 자체에서 빠르게 MS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주들이 본인들의 투자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수익성은 달라지고 그렇죠. 상권마다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 시장에서 지금도 역신장은 아닙니다. 예. BJF 리테일 목표 주가하고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저는 BJF 리테일 실적이 어쨌든 올해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성장이 가능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22만 원을 제시하는데 이게 ROE가 되게 높은 산업입니다. 편의점은. 왜냐하면 점포를 출점하는 과정에서 본사가 이제 어마어마한 캐펙스가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ROE가 높은 부분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반영을 해가지고 22만 원까지는 충분히 터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또 GS 리테일이 있죠. 역시 편의점도 운영하고 네. 뭐 저 다른 것도 운영하는데 4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했다. 예. 어떤 배경이 있던 겁니까? 일단은 편의점 부분도 시장의 예상치를 좀 넘어섰고요. 비편의점 부분이라고 불리는 슈퍼마켓하고 예. 호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특히 지금 정확하게 보면 서울 호텔 시장이 상당한 성수기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르나스 호텔의 이 영업 수익 자체가 큰 폭으로 성장을 했던 배경이 하나가 있고 이 가공식품을 결국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1, 2인 가구수입니다. 1, 2인 가구수가 사실은 대형마트를 방문해가지고 가공식품을 구매하는 빈도는 낮습니다. 왜냐하면 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많이 살 이유도 없고. 예,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근거리 채널에서 소비가 늘어나는데 이 SSM이라고 하는 대형 슈퍼마켓 시장은 상당히 안 좋았다가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슈퍼마켓 시장은 좋았는데 이제 유통법 규제 때문에 이제 고정비가 많이 대기업이 들어가는 운영하는. 예. 왜냐하면 뭐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있고 안 좋았다가 거의 이제 MS가 바닥을 찍고 가공식품의 이제 주요 채널로서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들어서고 있는 걸로 올라오고 보고 있다. 있어서 이쪽 실적이 좋아지면서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반면에 디지털 사업부 개선은 좀 아쉽다고 평가하셨어요. 일단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수익성 개선 속도가 조금 더 느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상적인 비용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온라인 시장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살짝 둔화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둔화되는 과정에서 거래 대금 자체를 줄이면서 내가 수익성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시장이 둔화가 되면 내가 비용을 조금 더 줄이겠다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그 정도까지 될 수 있을지 여부가 퀘스천 마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거래 대금을 줄이고 내가 고비용이 나왔던 부분을 제거시켰는데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한 고민이 또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사업부의 적자 개선 폭이 올해는 큰 폭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그러면 연속할 수 있는 부분이냐는 사실은 저희 시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연구원님 리포트 통해서 쿠팡이 올해 패권을 장악할 네. 시기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은 쿠팡이 구조적으로 수익 구조가 전환이 됐던 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로켓와우 멤버십의 가입자 수가 작년에 1,100만 명으로 200만 명이 늘어났는데 이게 왜 작년이 의미가 있냐면 로켓와우 멤버십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얼마죠? 지금 4,990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2,900원을 받던 소비자 계층의 속도에서 4,990원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가입자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활성 고객 수라고 그러니까 쿠팡을 한 번이라도 이용해서 구매를 하신 고객 수가 작년에 1,800만 명입니다. 아이고. 예, 그러면은 뭐 전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쿠팡을 한번 썼다는 뭐 얘기인데 어린이 노인 네. 빼고 나면 뭐 거의 절반이 거의 썼다고 네. 봐야죠. 근데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쿠팡을 이용하는 가입자 수는 대부분이 이제 로켓와우를 이용하기 위해서 쓰거든요. 근데 로켓와우의 물품이 노출이 되려면 이 셀러마켓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판매자들이 결국 쿠팡이 제공하는 풀필먼트 서비스에 입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결국 본인들의 제품이 빠르게 배송할 수 있는 구조로 가지고 가거든요. 그럼 사실은 셀러마켓에서의 수익도
플러스가 되는 구조입니다. 쿠팡이 작년 4분기에 21% 성장했는데 이게 온라인 채널의 성장률이 거의 뭐 하이싱글 정도니까 쿠팡이 거기서 압도적인 MS를 쇼핑 커머스 쪽에서 이뤘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하고 이 풀필먼트 서비스라든지 기타 셀러 마켓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밸류 차이상에서 매출이 늘어나면서 성장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경쟁사와 다르게 쿠팡은 바이어 마켓과 셀러 마켓을 동시에 아우르는 구간에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정도로 이익 레벨이 나는데 쿠팡이 과연 올해 수익성 개선을 하려는 주요 업체들하고 경쟁을 안 할 것이냐? 이거는 2분기 이후부터는 좀 다른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남성현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